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여기 채널의 애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적이고 좋지도 않은 일, 남한테 알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털어놓으며 속도 풀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면 비슷한 일이 닥치신 분도 어느 정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 같고요. 제가 겪은 일은 파혼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억측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가 바로 한 방 먹이고 대차게 남자놈을 차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외모나 성격, 취향이 자기와 맞는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능력이나 안정적인 조건 같은 걸 보잖아요. 인생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 능력 같은 거 많이 봤다던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이 더 대놓고 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계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의 배우자인데 함께 고생하느니 꽃길 걷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저 역시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 말고도 살펴본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조건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랑한다고 스스로 세뇌시키며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소한의 조건이야 보겠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남친도 저는 호감과 끌림 때문에 선택했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더해져 결혼을 결정하게 됐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중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있는 집인데요. 엄마는 제가 좋다고 하면 저를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었어요. 동생이 저와 엄마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어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역할이 정해졌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동생은 제 남친에 대해 굉장히 신중했고 엄마는 성실한 것과 저와 잘 맞는다는 제 말에 남친을 받아들이셨어요. 언니, 그래도 결혼은 더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 나이가 결혼 급한 것도 아니잖아. 일도 잘하고 있고. 결혼하면 일이고 뭐고 내 맘 같지 않다던데. 아무리 그 오빠가 괜찮아도 나는 신중했으면 해. 그 오빠 땡땡 법무법인 인턴 변호사 있지? 거기서는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 정말 그럴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진이 말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맞고 명희 네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더 크면 잘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 어느 쪽이든 네가 결정하면 엄마는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받아들일 거야. 근데 언니 남자친구가 겉보기에만 착하고 속으로는 우리 재산 보고 언니랑 결혼하는 거면? 엄마, 그러면 결혼 안 시킬 거지? 결혼하는 데에 양쪽 집 재력을 아주 안 볼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 집도 무슨 실내 골프장 한다고 하지 않았어? 돈이 아주 아쉬운 집은 아닐 거고. 그러면 사람 됨됨이를 보면 돼. 만약에 진이가 말한 대로라면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명희 너는 네 남자친구랑
서로 의지하며 아껴주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잘 고려해봐. 그러면 될 거야. 엄마. 나도 선우 오빠 성실해서 그게 제일 믿음직했어. 내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 싶어. 이기적으로 군 적도 없었고 나한테 잘 맞춰줬거든.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결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명희야, 나 너랑 살고 싶어. 둘이 좋은 가정 꾸리자. 좋아, 오빠. 나도 오빠만한 사람 없을 것 같아. 결혼해. 남친이 얼굴이 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반지와 꽃다발을 내미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준비를 했나 하고 감동했죠. 저는 결국 집에 정식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고 알렸고 제 말에 여동생도 엄마도 더는 말하지 않고 남친을 받아줬어요. 남친은 인턴 변호사였고 저는 한의사로 선배들과 함께 병원을 열어 진료를 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강남구와 성북구에 규모가 좀 되는 건물을 갖고 있었고 엄마는 부동산 일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을 엄마가 열심히 불렸는데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꽤 많은 땅을 판 것과 합쳐 아파트나 땅을 샀다가 값이 오른 후 파는 식으로 자금을 모아 큰 건물 2개를 갖게 됐죠.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의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엄마 혼자 딸 둘 키우며 이만큼 이뤄놓은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는 남친 집이 실내 골프장을 갖고 있다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막연하게 남친도 그 집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었어요. 먼저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에 남친 아버지도 소탈해 보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는 좀 화려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 취향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나이 들었어도 화려할 수 있으니까요. 남친 어머니는 얼핏 쌀쌀맞은 인상이었지만 그걸 지을 만큼 잘 웃으시고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남친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결혼식 때에나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선우짝이 집에 오다니 어째 감개무량하다. 내 아들이 벌써 이럴 나이가 됐나? 실감나지 않고 말이야.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예쁜 아가씨를 골랐을까? 내 아들이지만 여자 보는 눈은 있어. 한의사라니 머리도 좋을 테고. 우리 선우도 아가씨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좋아해 주시겠지? 저희 결혼 약속 전이지만 엄마랑 오빠랑 같이 만난 적 있어요. 엄마는 선우 오빠 좋다고 하셨으니 염려 마세요, 어머니. 아우,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예쁜 딸 홀로 키우시느라 애 많이 쓰셨겠어. 여동생은 로스쿨 다닌댔지? 집안이 머리가 좋네. 우리 손주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말에 남친 아버지도 흡족한 표정으로 허허 웃으셨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남친 어머니가 대뜸 저희 엄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무슨 건물을 갖고 있다고 했지? 어디랬지? 성북구? 네, 맞아요.
엄마는 건물에서 나오는 새 받고 계세요. 저는 굳이 더 큰 건물이 있다고 덧붙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괜히 그런 말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몰랐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았던 대화 자리가 썰렁해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 약속도 했고 차차 남친한테도 강남구 건물과 엄마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어째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었죠. 그럼에도 남친 부모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특히나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번쩍 빛내시는데 솔직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선우가 너 데려다 주러 니네 동네 갔다가 놀랐다고 하더라고. 거기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던데. 어머니 건물도 꽤 크다면서. 원래 집안에 재산이 좀 있었어? 네,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저희에게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역시 있는 집 자식들이 다르긴 다르네. 어머니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시겠어. 저희 엄마는 편한 게 제일 좋다는 주의세요. 아마 길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보일 거예요. 하긴 선우가 그런 건물주로 안 보이게 아주 소탈하시더라는 말은 했었다. 근데 니네 성북구 건물 보고 아주 놀랐다던데. 너도 참 너다. 그런 큰 건물이면 좀 더 내세워도 될 텐데. 선우는 그냥 웬만한 원룸 빌라 같은 건물 정도인 줄 알았다가 많이 놀랐었대. 나도 우리 아들이 그런 큰 건물주 딸하고 결혼한다니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더라. 물론 우리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집이야. 너도 알지? 우리 실내 골프장 하는 거. 돈 있는 손님들도 꽤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서로 맞춰가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단으로 원하는 브랜드를 적은 메모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웃으며 결혼식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물론 집은 우리가 마련하겠지만 가구나 혼수 이런 건 전통적으로 니네가 해도 되는 거겠지? 요새는 반반 어쩌고 하지만 나는 기왕 이렇게 서로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너무 깐깐하게 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었어요. 엄마랑 잘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왔는데 남친 어머니가 바라는 브랜드는 꽤나 비싼 명품이어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집안에 들여놓는 가구든 뭐든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제가 비싼 걸로만 해가야 하는데 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 돈 보태달라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해주실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힘으로 준비하고 싶었고 신혼집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비싼 건 사고 싶지 않았어요. 예단도 남친 어머니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낮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는 새해도 저는 몇 번이고 남친 어머니한테 불려가 남친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 선우 짝, 내 며느리 되래야. 얘가 한의사고 얘 동생은 로스쿨 다닌대. 미래의 변호사 아니겠어? 우리 사부인이 엄청난 큰 건물주야. 이제 우리 안 싸두니 골프장 고객 늘려주시게 생겼지 뭐야? 나는데 남친 어머니 친구분들은 시기 반 부러운 반으로 저를 보며 수군대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골프장에 손님 보낸다고 한 적도 없는데 딱 집어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한 것도요. 게다가 저는 그 자리에 식사값을 전부 계산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고 나니 저는 완곡하게 그런 자리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를 드린다고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지출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고 결코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어느 백화점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백화점은 손에 꼽는 명품 매장들만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딱 잡고 아주 비싼 시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나랑 우리 아들은 저거 여성용 남성용으로 해줘야 된다. 알았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딱 이 백화점에만 있는 물건이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여기로 부른 거야. 점심은 이 근처 오마카세 일식집으로 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 보이니? 옷차림은 이게 또 뭐야? 이런데 나오는데 후줄근하면 매장 직원들도 우습게 본다는 건 모르니? 너 한의원 출근할 때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명품 구두에 가방은 들어야지. 어디 상표도 없는 걸 하고 다니니? 명색이 한의사가. 어머니, 저는 브랜드보다는 가죽 제품 안 쓰자는 주의예요.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가방이나 구두도 되도록 동물 가죽 아닌 걸로 사서 쓰거든요. 오빠가 얘기 안 했나 보네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 골라서 사요. 아니, 암만 그래도 이런 데 나올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뭔 비건인지 싸구려 같은 거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오늘 가방하고 구두는 좀 사가지고 들어가라. 어머니, 비건이라고 해도 고급 제품도 많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싼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 체면도 있는데 너 앞으로 너 편한 대로만 살 거야? 그건 아니지.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맞추는 건데 네 시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라며 막무가내로 저를 명품 매장으로 끌고 가서 가방하고 구두를 골라 떠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남친 어머니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기 가방까지 얹어서요. 나 이거 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데 오늘 같이 하면 되겠다. 여기 이거 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 고맙다. 잘 들고 다닐게. 너무 기가 막혔지만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바빠지길래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했어요. 물론 그러는 제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고요. 남친 어머니는 신이 나서 쇼핑백을 휘두르며 백화점을 나섰어요. 근데 말이야, 니네 어머니도 꾸미는데 관심 없으셔? 보통 이런 건 딸들이 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네, 엄마도 명품 브랜드에 관심 없으세요. 굳이 비싼 거 찾지 않아도 옷감 좋고 바느질 잘 된 좋은 거 사서 입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몸 아프신 환자분들 한의원 오셔서 한의사 옷 보는 일이 있겠어요. 옷도 가운으로 다 가려지는데요. 그래도 그거 아니다 너. 사람은 자기 지위에 맞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안사돈한테 못 배웠으면 나한테 배우면 되겠구나. 오늘 이왕 나온 김에 쇼핑 좀 더 하고 들어가자. 라며 막무가내로 저를 다시 백화점으로 끌고 들어가시길래 오늘은 잠깐 나온 거라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겨우 거절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 혼수에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날 같이 백화점 쇼핑을 안 했다고 앞으로 같이 다닐 쇼핑 목록을 저한테 보내신 건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너 내가 보낸 문자 받았지? 그건 내가 너 품격 갖춰주느라 보낸 거고 신혼집 혼수 말이야. 그거 나랑 같이 살아 다녀야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고를지 뻔하게 보인다. 아무리 니들 취향이 있어도 집에 놓고 쓰는 물건들은 손님들도 오고 할 텐데 허접한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니 저는 남친에게 불평을 했고 남친은 자기 엄마가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처음으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애초에 네가 엄마한테 맞춰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안 그러셨을 거야. 네가 너무 네 고집만 부리니 어른 보시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볼 때 네가 하는 게 마냥 좋아 보이기만 하겠니? 뭐야 오빠? 그 말은 오빠도 내가 하고 다니는 게 별로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명품 위주로 이제는 청담 샵으로만 다니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옷이고 구두고 가방이고 필요 없다고. 본인이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어른들 볼 때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면 그랬겠냐고. 그게 꼭 명품이어야 해? 그렇게 비싼 걸 해야 되냐고. 그리고 어머니 그런데 갈 때마다 꼭 어머니 거 하나씩 끼워서 계산하게 하시더라. 지금 시어머니 거 결제한 것만 얼마인 줄 알아? 나 평생 이렇게 사치품에 돈 써본 적 없어. 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살 때 물건 몇 개 좀 같이 계산해 달랬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는구나. 너 심보 좀 고쳐.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그게 아까워? 뭐? 지금 말 다 했어? 저희 싸움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서로 감정이 상한 가운데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또 가구 보러 가자는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학회가 있어서 시간이 안 나니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려 겨우 미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제 오늘 니네 건물 가봤거든? 근데 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그게 세가 다 얼마니? 그 건물에 평원들도 있던데 니네 한의원도 거기 들어가지 그랬어. 그러면 세도 아끼고 좀 좋니? 한의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라서요. 저희 시작할 때는 엄마 건물에 빈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댁에서 먼데 거기까지 가셨어요? 아니, 궁금하잖아. 사돈될 집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는 봐야지.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나니까 다들 쳐다보고 말이야.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확 깨더군요. 아니, 누구 건물을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어떻게 그걸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김칫국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점점 남친한테도 남친 어머니한테도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곧 함께 옷을 맞추기 위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은 갑자기 남친 누나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좀 뒤로 미루고 그 전에 같이 옷을 맞추며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한복만 하려고 했는데
남친 집에서 양복도 같이 맞추자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자 집에서 우기면 여자 집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괜히 이런 걸로 트집 잡히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 우리가 못할 처지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가자. 그래야 네 신상에도 남친 역시 저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동안 싸운 게 많아 감정이 쌓인 데다 자기 엄마가 저희가 거짓말했다고 하니 아주 꼴보기도 싫은가 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친의 표정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남친 어머니와 남친이 막 샵을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홀이 어수선하니 안에서 부티크 사장인 디자이너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른 와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 임 사장님, 저희 샵에는 어쩐 일이세요? 이제 드디어 저희 옷 입기로 하신 거예요? 아, 진작에 저희 옷 좀 입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놀라서 디자이너를 쳐다봤어요. 아, 뭐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가야겠네요.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소름 피워서 미안해요. 이봐 자네, 여기 전화해보든가 찾아가 봐. 라며 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남친에게 명함을 던져주고 저희 자매를 데리고 샵을 나왔어요. 그건 엄마 부동산 사무실 명함이었죠. 그 명함을 보던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디자이너를 쳐다보았고 남친 어머니는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친은 명함을 보며 거기에 적힌 곳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는 휴대폰뿐 아니라 사무실 전화번호도 적어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친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남친도 지 엄마랑 똑같이 저희 집을 돈줄로 봤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의심한 것도 똑같았고요. 저희가 막 차에 올라타려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요. 명희야, 우리 엄마가 뭔가 한참 잘못하셨던 것 같아. 그날 박수 주어 정리하는 사람이 니네 엄마랑 너무 닮았었대. 사람을 잘못 본 거니까 나와서 오해 풀고 다시 옷 맞추자. 웃기시네. 오해 같은 소리 한다. 옷은 너나 맞춰 입어. 나 니네 엄마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랑 내 동생한테 한 거 절대 못 잊어. 감히 우리를 사기꾼 취급해? 니네 엄마 입으로 이 결혼 깼고 나야말로 제발 좀 떨어져 줬으면 해. 엄마는 큰 소리로 호령하셨어요. 진이야, 얼른 가자. 그냥 밀어버리든가 해.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던 거 자네 어머니야. 그리고 나 이렇게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집안에 명품만 찾고 그걸로 사람 품격 따지는 시어머니한테 우리 명이 못 보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줘? 나 그날 박수 주운 거 맞아. 그 동네에 박수 주우시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 건물 관리 만나러 갈 때 도와드리고 있어. 그분도 작은 빌라 3채 가진 알부자야. 자네,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자네 어머니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집에 가서 우리 명이 물드는 거 싫으네. 아, 저리 비키지 못해? 그러자 여동생이 차 경적을 막 울렸어요. 저리 비켜요. 우리 진짜 화나면 막 나가는 수 있으니까.
이보세요, 김선우 씨. 당신 조심해. 그 법무법인에 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동생 말에 얼굴이 하얘진 남친은 그제야 아차 싶나 보더라고요. 제 동생이 꽤 괜찮은 로스쿨 다닌다는 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친 어머니가 와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아니 사부인, 저 부티크 건너편 저 큰 건물도 사부인 거라면서 그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아까 분명히 그쪽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사기꾼 집안이라면서요. 저는 이런 경솔하고 경박하고 것에 걸친 것만 신경 쓰는 천박한 집안하고 사돈 안 맺습니다. 우리 명의도 마음 접었으니 그쪽도 잃어버리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 사과는 받을 테니 이제 그만 물러서세요. 아, 정말 이게 아닌데. 이러는 게 아닌데. 사부인,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네? 하지만 저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이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보세요. 박수 죽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물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어찌 보면 나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으니 그거 감사하며 가진 거 허투루 쓰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마음도 없는 집안에 내 딸을 어떻게 보내나요? 됐으니 다른 데에 가서 알아보세요. 선우 자네, 내 딸 찾아와서 괴롭히기만 해. 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았어? 엄마의 대쪽 같은 음성에 남친은 몸을 움츠렸고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저희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왔고요. 뒤에서 아주 방방 뛰는 두 사람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돌아온 후 저는 상견례 장소 예약부터 취소하고 남친한테 정식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오히려 잘 됐다며 미안해하는 저를 다독였죠. 잘 됐다. 그런 집 시집 갔으면 너 고생 엄청 했을 거야. 이렇게 결혼 전에 알고 깨진 게 100번 잘 된 거다. 맞아 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박수 좀 주었다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다니. 김선우, 그 사람도 아주 웃기더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선배들한테 전부 말할 거야. 진이야, 내가 네 말 안 듣고 결혼 결정해서 이런 일 생겼어.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 괜찮아. 이거 다 조상님이 우리 도우시는 거다. 맞아 언니. 이거 앞으로 진짜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액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푹 자고 다 잊어버려. 없던 일로 해. 엄마와 여동생 덕에 저는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지만 남친은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질척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겉보기랑 다르게 계산해서 저를 만났던 것 같은데 쉽게 놓아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칼 같은 데가 있어서 그 후 남친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며 한의원까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죠. 그러자 집에 와서 좀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요. 그러자 열받은 여동생이 남친한테 꽃병에 있던 물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 언니가 미쳤니? 너랑 무슨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 저는 흥분한 동생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친한테 말했어요. 나는
한 번 정 놓은 사람 다시는 안 봐. 너도 마찬가지야. 너랑 만났던 시간이며 에너지 너무 아까워. 그게 제일 미치겠고. 너에 대해 요만큼의 정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랬다가는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친은 물벼락을 맞은 채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요. 그 후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 물벼락 맞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에 감기 걸린 치료 비용 내놓으라며 저한테 악을 쓰며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사람 같지도 않아서 상대 안 하니 문자까지 보냈고요. 그걸 본 엄마와 여동생이 남친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변호사한테 고소할 거니 변호 맡아달라고 했고, 그 일로 인해 남친 일을 법무법인에서도 다 알게 됐어요. 그제야 남친은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고, 그 엄마도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보내지 않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저 집안 식구들 속내를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어쩌면 남친 어머니 그 낭비벽 때문에 질렸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랬든 저랬든 상견례전에 깨지게 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남자는 그 집 어머니부터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요즘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아들, 딸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서 그런가 결혼 이후 처음으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평화가 자식들을 출가시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부모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도 지들이 알아서 좋은 짝 만났고 결혼 자금도 손수 벌어서 했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선 오히려 부모로서 미안할 정도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협했던 게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시누이요. 시누이와의 악연을 설명하자면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시누이는 제가 취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보습학원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거에만 빠져있는 아이였죠. 딱 그 정도 문제만 있었다면 제가 제자이기도 한 시누이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누이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고작 중3밖에 안 된 애가 어찌나 영악하고 건방지던지 각 과목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는 5남매 중 장녀라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동생들 군기반장처럼 살아온 탓에 그런 시누이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우리는 맞붙게 되었어요. 수업이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강의실에 들어온 시누이는 책상에 책가방을 퍽 집어 던지고는 요란하게
의자를 빼서 앉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봐줬는데 이게 글쎄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앉아있던 친구 머리에 필통을 집어 던지지 뭐해요. 야, 네 대가리가 커서 칠판이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머리를 맞은 아이는 손으로 맞은 부위를 감싸며 신우이를 째려봤고 신우이는 거기다 대고 뭘 꼬라보냐며 시비를 걸었어요. 결국 두 아이는 말싸움까지 벌였고 보다 못한 저는 둘 사이에 껴서는 싸움을 말렸죠. 수업에 늦게 들어왔으면 수업에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책이나 펼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친구를 괴롭히니? 그랬더니 신우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가 뭔데 지랄이야. 고작 학원 선생 주제.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지랄? 너 정말 혼나볼래? 아, 네. 고 얼마 뒤 저는 입사 원서를 냈던 회사에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게 됐고 결국 그 회사에 최종 합격하면서 학원 강사 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신우이는 꼴 보기 싫었지만 1년 가까이 일했던 학원이라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던 터라 학원을 떠나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게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고 회사원이 된 지 반년쯤 되던 어느 날 모처럼 친구들과 인사동에 들렀다가 유명한 파스타 전문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신우이랑 마주쳤지 뭐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신우이는 화장까지 곱게 하고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랑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애는 학교 이니셜이 박힌 학교 점퍼를 입고 있어서 대학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이 가까워 그런가 신우이랑 남자애가 하는 대화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놈의 기집애가 대학생인 척 거짓말하고 있는 것까지 말이죠. 비록 학원에서 강사와 제자로 만났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의 연애사에 구정물을 튀기고 싶지는 않아서 모른 척을 하려는데 이것들이 글쎄 와인을 시키지 뭐예요. 딴 건 몰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신우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상희 맞지? 땡땡학원 다니던 전상희. 나 기억하겠니? 저를 본 신우이는 단박에 알아챈 것 같은데도 시치미를 떼고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에 든 와인잔을 입에 대려고 하길래 손에 든 와인잔을 뺏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래요? 이거 안 놔? 그래, 미쳤다.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네 손에 든 와인잔을 뺏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부터 했을 거야. 그래도 한때 제자라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밥이나 먹고 집에 가. 안 그러면 너 대학생 오빠랑 손잡고 파출소 구경하게 될지 모른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신우이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는 남학생은 벙찐 표정으로 우리 두 사람 얼굴만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신우이는 저를 밀치고는 욕을 퍼부어댔죠. 순식간에 레스토랑 안은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날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신우이와 함께 근처 파출소로 가게 되었죠. 결국 신우이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신우이 오빠가 보호자로 파출소로 왔더라고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그때 보호자로 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맏아들이었던 남편은 날라리 여동생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은 채 달려왔더라고요. 큰오빠를 보자 신우이는 평소와 달리 얌전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저한테 따박따박 따지면서 개거품을 물었을 텐데 지 오빠 앞이라 그런지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제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리고는 여동생을 시켜 제게 사과를 하라고 시켰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신우이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 말이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렇다고 교제를 전제로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꽤 마음에 들긴 했지만 개차반 같은 여동생을 생각하면 절대 깊은 사이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생각대로 되나요? 신우이는 싫은데 이 남자는 놓치기 싫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만났다간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만 만나야겠다 했는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머리로는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이 남자랑 끝낸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저와 신우이 사이가 앙숙이라는 걸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난 심각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신우이 걱정은 말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뭐라고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그래도 사귀는 동안에라도 마음 편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귀는 건 신우이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 여우 같은 신우이가 알았다간 난리 쳤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장장 5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에 앞서 며칠 전부터 골치가 지끈거리는 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신우이가 나를 보고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니 자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또 알고 있잖아요. 학원 강사 시절에 전화통화 한번 해본 거에 불과하지만 그 한 번으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단박에 알아봤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어머니의 신우이까지 2개의 산을 넘는 수밖에요.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예상과 달리 신우이가 제게 싹싹하게 굴지 뭐예요. 사람 인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는데 혹시 얘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설 때까지도 저는 여우에 홀린 것처럼 어벙벙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대문 밖으로 따라 나온 신우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빠 얘기 듣고 설마 했는데 진짜 맞네? 쌤, 내가 싫어하는 거 알죠? 그런데도 기어이 우리 큰오빠랑 결혼을 하겠다? 좋아요. 대신 쌤도 나 좀 도와줘요. 그럼 내가 반대는 안 할게. 얘기인 즉슨 자기 남자친구를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큰오빠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다른 식구들은 자기가 구워 삶을 수 있는데 큰오빠는 그게 안 된다나요? 그나마 시댁에서 신우이를 이기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일단은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이 남자친구란 놈이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신우이보다 2살 연상인데 직업도 없고 신우이한테 용돈까지 타서 쓰더라고요.
거기다 툭 하면 잠수를 타는데 집까지 찾아가 보면 날밤 새가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폐기 처분 수준인데도 시누이가 그렇게 목을 거는 건 다 그놈의 얼어 죽을 외모 때문이었어요. 사진을 봤더니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은데 거기다 생긴 건 연예인 뺨치겠더라고요. 그러니 천하의 불려시 시누이도 그 남자한테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거였죠. 진짜 내 동생이 저런 놈 따라다닌다면 손발을 묶어서 집에 가둬놓을 텐데 명색이 시누이를 그럴 수 있나요? 거기다 내 결혼까지 달려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남편을 설득했죠. 좋다는 애들 뜯어 말리면 오히려 더 들러붙기 마련이야. 두고 봐. 1년도 안 돼서 갈라설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둘이 안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까지도 두 사람은 찰떡처럼 붙어 다녔거든요. 슬슬 걱정을 넘어 불안해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렸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큰오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랑 잠깐 어디 좀 가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한 시누이는 다짜고짜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임신했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끌고 시누이한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청평에 있는 어느 모텔로 가자더군요. 가는 내내 시누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 모텔에 도착해서는 다리까지 후들거리더라고요. 중학생 시절부터 고개 빳빳이 들고 바락바락 대들던 그 건방진 시누이가 말이에요. 그날 저는 시누이와 함께 시누이 남친의 불륜 현장을 잡았어요. 그놈이 글쎄 가정이 있는 여자와 양다리까지 걸쳤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초조해하던 시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 제 모습을 찾았어요. 두 사람 불륜을 빌미로 남자친구와 상대 여자한테 위자료까지 뜯어내고는 관계를 정리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동안 시누이가 가족들 몰래 남자친구한테 엄청 갖다 바쳤더라고요. 아버님 생신 선물로 드렸던 명품 지갑과 구두 상품권, 시동생이 사준 최신형 휴대폰에 심지어 어머님 금부치까지 훔쳐다가 팔아서 줬더라고요. 물론 위자료도 다 돌려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누이의 절도 행각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이 일로 시누이 목에 목줄을 걸게 되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애를 했던 시누이는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듬해 딴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철저하게 배경만 보고 한 결혼이었죠. 당시 저는 출산일을 며칠 앞둔 상황이라서 결혼식 내내 긴장을 해야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진통이라도 왔다간 남의 결혼식 망친 죄로 평생 시누이와 시어머니 눈총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출산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시집간 시누이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자기 시댁 식구들과도 트러블이 잦았어요. 그때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달려오기 일쑤였죠. 대개 이런 경우 친정 부모가 한마디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잘못한 게 확실한데도 사위랑 사돈 탓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린애가 뭘 알겠어. 나이도 7살이나 많은 남편이 참아줘야지. 안사돈도 그래. 김치야, 일하는 사람 불러다 하라고 하면 될 일을 왜 귀한 내 딸한테 시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키운 내 딸한테 말이야. 잘 왔어. 이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기 있어. 그래야 앞으로는 너한테 주방일 안 시키지. 기껏 있는 집에 시집 보냈더니 사람 부려 할 일까지 시키고 있네. 김서방이 와서 다시는 주방일 안 시킨다고 싹싹 빌 때까지 절대 가지 마.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물고 빨 줄만 알았지 딸 자식 교육에는 소홀했어요. 며느리인 나한테는 김장마다 갓김치 해와라, 꼬들빼기 해와라, 주문도 요란하시면서 자기 딸한테 배추 절이는 일 좀 시켰다고 저 난리니 말이에요. 자기야, 어머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며느리인 나는 그렇게 부려먹으시면서 당신 딸은 일 좀 시켰다고 한 달을 집에 안 보내고 친정에 잡아두시잖아. 그 바람에 내가 음식 해다 나르느라 진이 다 빠진다고. 하여간 그 기집애는 조그만 일도 부풀려서 고자질하는 버릇 아직 못 버렸다니까. 다음에 또 먹을 거 해오라고 전화하면 내 핑계 대고 가지마.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지 올케를 부려먹어. 하여간 어머니는 상희한테만 유독 약하시단 말이야. 어머님이 시누이를 아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들 자식밖에 없는 집안의 유일한 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누이가 태어난 시점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제 남편이 3살이 되던 무렵부터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내 시동생이 태어날 때까지도 집안 사정이 어려웠대요. 사업체를 꾸려 나가긴 했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은행권이며 친인척들한테 빌린 돈이 해마다 늘어가는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시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려나가더니 그간 빚진 거 다 갚고도 이전보다 회사 사정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다들 시누이를 복덩이라고 불렀고 특히나 그런 딸을 낳은 어머님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막내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사랑 듬뿍 받고 못되게 굴어도 용서받고 살던 시누이는 결혼 15년 차에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밑에서 일하던 시누이 남편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갔던 거라서 땅이며 건물은 진작에 다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시누이 가족이 살던 50평대 아파트도 은행 대출을 받느라 담보 잡힌 상태라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해도 어지간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넘었어요. 나간 구멍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생활비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고생하는 꼴 볼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미 자식까지 낳고 산 지 15년이 넘은 마당에 어디 그게 쉽나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사위 욕을 하면서도 딸 자식 집에 생활비며 먹을 거 나르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다행히 서방님이 취직도 했고 집도 작은 데로 이사를 하면서 은행 빚을 갚자 살림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막내딸 걱정은 끊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2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남편과 형제들은 부모님 유산을 나누기로 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잘 사는 집들은 변호사 입회 아래 유언장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형제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나눌 건지 상의를 하죠. 세금도 내야 하니까 팔 건 팔고 모을 건 모아서 한꺼번에 나누는 거죠. 맞으라고 더 받고 막내라고 적게 주면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기니까 똑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왜 똑같이 나눠? 오빠들도 알잖아. 나 태어나고 우리 집 일어난 거. 그럼 당연히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거 다 내 공이잖아. 신우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공을 들먹이며 전체 유산의 반을 자기가 갖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이보다 1살 많은 막내 동서가 바로 따지고 들었어요. 아가씨가 이래서 집안이 일어섰어요? 그때 아가씨가 한 거라곤 기저귀 차고 똥 싼 거밖에 없으면서 무슨 공을 따져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님이 아가씨네한테 좀 해주셨어요? 막내딸 고생할까봐 집수리도 다 해주시고 차 바꿀 때도 우리 몰래 3천만 원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형님들? 그건 동서 말이 맞아. 아들이라고 명절이며 생신 때 돈을 더 내면 더 냈지. 한 번도 덜 낸 적 없었는데도 매번 챙겨가는 건 아가씨였잖아. 양심이 있으면 유산 더 달라는 말은 하면 안 되지. 그동안 입 다물고 살던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나자 신우이는 눈물까지 뽑아가며 오빠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언니들 정말 너무하네.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다들 본색 드러내는 것 봐. 오빠들은 뭐 하는 거야? 동생이 혼자 당하고 있는데. 오빠들 정말 입 꾹 다물고 있을 거야? 작은 오빠 내 편이지. 그치? 신우이가 첫째 시동생 팔에 매달려서 징징거리자 그날은 웬일인지 첫째 시동생이 인상까지 쓰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야, 다 큰 기집애가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놔. 우리 와이프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동안 너 어머니 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산 건 사실 아니야? 마지막 남은 유산만큼은 제대로 나눠야지. 다른 집들은 시집간 딸한테는 유산도 잘 안 준다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네 몫까지 똑같이 챙겨주는 거면 우리도 할 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줄 때 받아. 믿었던 작은 오빠한테까지 팽을 당하자 신우이는 악다구니를 쓰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결국 시부모님 유산은 3남 1녀가 똑같이 나누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다들 홍기찬 자식들 결혼을 시킬 때가 되었고 스타트로 둘째 시동생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형제간에 축의금을 어떻게 낼지에 대해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사실 축의금이야 형편에 따라 각자 알아서들 내면 그만인데도 굳이 신우이가 금액을 정하자고 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신우이네는 아들만 하나였거든요. 우리 집이랑 작은 오빠네 빼고 두 집은 애들이 많잖아. 그럼 축의금도 여러 번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랑 작은 오빠만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한 집당 총액을 맞춰서 축의금을 내자 이거지. 작은 올케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딱히 상관없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그러는 거예요. 어머, 작은 올케 정말 웃긴다. 전에 유산 나눌 때는 그렇게 나서서 목에 핏대 세우더니 이번엔 왜 자기답지 않게 착한 척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암튼 난
축의금만은 똑같이 내야 한다고 봐. 오빠들도 내 의견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 신우이 말대로 축의금을 통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축의금 몇 푼에 가족 회의까지 주선했던 신우이가 정작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자 순식간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월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하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댄 거죠. 오빠도 알지? 우리 진우 중학생 때 우리 시댁 망해서 한창 관리받아야 될 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낸 거. 나 진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내 아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때 제대로 관리 못 해줘서 애가 지방대밖에 못 간 건 아닌가 싶은 게 엄마로서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월세방에서 신혼 살게 할 거를 생각하면 나 정말이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오빠, 그러니까 오빠가 딱 3천만 해주라. 그럼 내가 평생 오빠 은혜 안 잊고 살게. 응? 솔직한 심정으로는 3천이 아니라 300도 해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오빠 앞에서 눈물까지 찍어내는 신우이를 보니까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안 됐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걸로 공식화돼 있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는 그놈의 신혼집 해줄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니까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지. 거기다 전셋집은 또 어떻고요. 빌라로 하자니 안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 때문에 겁이 나고, 그래서 평수가 작더라도 아파트를 해주려니 보증금만 해도 수억 대니 이래서야 어디 아들 자식 장가나 보내겠냐고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며느리랑 반반 부담해서 지들 손으로 집 구해 결혼했기 때문에 한숨 돌렸지만 신우이네는 온전히 아들 부부 살 집을 해줘야 하는 판이라 상황이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3천만 원을 해주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히 호의로 해줬던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통수를 된통 맞았지 뭐예요. 신우의 아들이 8월에 상견례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10월이 다 됐는데도 청첩장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해 넘기고 하려나 싶어서 큰동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형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진우 파혼했잖아요. 벌써 한참 됐는데? 그래? 아니 근데 고모는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지? 아가씨가 형제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그이랑 친하잖아요. 파혼하고 우리 그이한테 전화해서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혼수 좀 해오라고 목록 뽑아줬더니 면전에서 예비 며느리가 딱 잘라 말하더래요. 이렇게는 못 해온다고. 그러면서 이 정도 혼수 받을 생각이라면 적어도 10억대 아파트 한 채는 해줄 거냐고 되묻더래나 뭐래나. 그래서 1억 2천짜리 빌라 전세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그 며느리 자리도 똑같이 맹랑해요. 그죠 형님? 제 귀에는 다른 말은 안 들리고 1억 2천짜리 전세 빌라라는 말만 뚜렷하게 들렸어요. 빌라 전세로 해줄 생각이었대? 아파트 아니고? 형님도 참, 아가씨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나마 우리한테 5천 빌리고 나머지는 진우 앞으로 은행 대출 받아서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던데. 파혼한 거야 안 됐지만 우리는 돈 돌려받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형님, 혹시 아가씨가 형님네한텐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요? 막내 또래님한테도
2천 빌렸다고 하던데. 그래? 우리도 3천 해줬어. 그럼 파혼한 지가 꽤 된 모양인데. 돈은 왜 안 돌려주지? 혹시 막내 도련님네는 돈 돌려받았대? 글쎄요. 저야 잘 모르죠. 형님이 한번 전화해보세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랑 셋째는 빌려줬다는 명목이라도 있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보태준 거니까요. 평소 신우이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파혼은 했지만 우리가 보태준 돈이니까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게 뻔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내 동서한테 전화를 해보니 그쪽도 파혼하자마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형님. 아가씨네 요즘 살만한가 봐요. 지지난주던가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아가씨를 봤는데 명품관에서 백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한창 유행하는 디자인이라서 예약해도 2달은 걸리는 백을요. 아들 결혼할 땐 돈 없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더니 그 사이 로또라도 당첨됐나?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신우이네 파혼한 거 아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되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고요. 그래서 동서들이랑 통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지 뭐예요. 그리고는 저녁 때 신우이를 집으로 부르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이가 명품백을 산 돈이 우리 집에서 받아간 그 돈일 것 같았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파혼까지 하고도 입을 싹 닦은 신우이가 그 돈을 돌려줄 리도 만무하고요. 다 써버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 남이라면 소송을 걸든 우격다짐을 하든 해서라도 받아내겠지만 신우이한테 그랬다간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떠올려 봤지만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드디어 남편이 집에 온 거예요. 남편이 오고 한 20분쯤 지났을까? 신우이 내외가 집에 왔더라고요. 신우이는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랑 제 남편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어머, 큰올케. 올케는 어쩜 나이도 안 먹고 그대로예요. 셋째 올케보다도 훨씬 어려 보여요. 요즘 샵이라도 다녀요. 좋은 데 있으면 나도 좀 데리고 가지. 평소답지 않게 아양까지 떠는 꼴을 보니 더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거기다 손에 들고 온 백을 보니 손잡이 가죽이 낡아서 너덜너덜한 거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800이 넘는 명품백을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집에 올 때는 800원을 줘도 안 가져갈 낡은 백을 들고 오다니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었죠. 아가씨는 백이 그게 뭐예요? 다 낡아서 가죽이 너덜너덜하네. 어떻게 그런 걸 들고 다녀? 언니도 참 우리 형편에 그런 거 가릴 처진가요? 가방이야 안에 내용물만 안전하게 담으면 그만이죠. 이거 외에 들고 다닐 백도 없고. 요게 끝까지 시치미를 떼길래 저도 더는 못 참겠어서 직구를 날려버렸어요. 백이 왜 없어? 지지난주에 명품관에서 산 샤넬백 있잖아. 그거라도 들고 오지 그랬어? 왜?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봐 찔려서 그랬어? 이런 걸 보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신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라고요. 큰올케가 그건 어떻게 알았대요?
막내 올케가 그새 고자질했어요? 하! 진짜 짜증나. 그래요. 나 샤넬백 샀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내 돈 주고 명품백 사들겠다는데 올케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왜 없어. 옛말에 남의 돈 빌려 쓴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라고 했어. 아가씨, 진우 신혼집 해준다고 우리한테 3천만 원 받아간 거 기억 안 나? 진우 파혼했다던데 그 돈은 왜 안 돌려주는 거야? 적어도 그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닐 거라면 먼저 우리 돈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설마 진우 파혼한 거 안 알린 것도 돈 돌려달라는 말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상황을 보니 저희한테 받아갔던 돈을 남편한테도 말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코너에 몰린 신우이는 누나를 굴리며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누가 안 돌려준대요? 줄 거예요. 그깟 3천 가지고 되게 유세네. 큰오빠, 오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입 꾹 다물고 보고만 있을 거야? 오빠가 돼서는 그럴 거냐고.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올케한테 이런 꼴 당하는 거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 부모 없는 나만 불쌍하지. 어떻게 오빠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뽑아내면서 신우이는 제 남편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우이의 생쇼를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은 안방으로 가서 수첩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몇 장을 쭉쭉 찢어 신우이 내외 앞에 던졌죠. 거기에는 그동안 신우이가 온갖 핑계를 대가며 저희 집에서 받아간 돈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니 놀라 자빠지겠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푼 두 푼 빌려간 돈이 자그마치 5천이 넘었거든요. 거기에는 저도 모르는 돈까지 섞여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아마도 남편이 저 몰래 해준 돈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록을 보고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방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당신, 지금까지 형님한테 이렇게나 돈을 빌렸었던 거야? 이건 또 뭐야?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를 때도 형님한테 1,000만 원이나 빌렸어? 당신 그 돈으로 뭐 했어? 아버지 장례 비용은 작은 아버지께서 다 내주셨는데 당신이 왜 1,000만 원이나 빌렸냐고. 설마 그 돈으로 또 명품백 산 거야? 말해봐 이 여자야. 아니, 난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빌려두긴 했는데 작은 아버님이 다 내주시겠다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동창회 나갈 때 들고 갈 백이 없더라고. 자기도 알잖아. 나 어디 가서 꿀리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그럼 어떡해? 쪽팔리긴 싫고 구질구질한 건 더 싫은데. 그러길래 자기네 집 회사만 안 망했어도 내가 오빠한테 돈 꺼서 백을 살 일은 없었잖아.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신우이 머리에 딱 던졌어요. 조용히 안 해?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없으면 없는 대로 알뜰하게 살 생각은 않고. 뭐? 명품백? 너라는 인간이 싸구려인데 그깟 명품백은 들어서 뭐해? 어릴 땐 어려서 철이 없다 그러지만 나이 50이 돼서도 그 모양이면 무슨 탓을 하겠니? 네 그 허황된 정신머리 때문에 네 아들 결혼까지 망쳐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굴어? 제발 인간 좀 되라. 내가 네 남편이랑 내 아내 볼 면목이 없다.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네가 가져간 이 돈은 앞으로 네가 손수 벌어서 갚아. 네 남편 도움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갚으라고.
내 동생 제대로 못 가르친 죄로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쳐 볼 생각이니까. 이번 일은 매제가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결국 서방님의 동의까지 떨어진 터라 신우이는 꼼짝없이 자기 손으로 벌어서 그 돈을 갚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말 몇 마디로 풀릴 화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신우이한테 받아내는 돈은 제가 다 써도 좋다고 해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돈은 잘 갚고 있냐고요? 당연하죠. 안 그래도 신우이가 일자리가 없어서 돈 못 벌겠다고 하길래 저희 오빠가 아는 갈빗집에 서빙 알바로 보내버렸어요. 일당은 고스란히 제 계좌로 보내게 했고요. 처음엔 죽어도 못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서방님이 그 돈 제대로 안 갚으면 이혼이라고 못을 박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고 있죠. 모르긴 해도 신우이의 50년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겁니다. 그러게 시부모님이 진작 이렇게 딸내미 교육에 힘쓰셨더라면 저까지 힘들 일 없었잖아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 자식이 너무 예뻐서 무조건 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시누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교육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자식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테니까요. 저도 제 자식 끝까지 책임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